안녕하십니까. 논리와 사고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 뭐 좀 당황스러우시죠? 사실 그 사이버로 혹은 또 온라인으로 처음 하는 일들이어서 시행착오들도 많고 또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당황스러운 경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대학생뿐 아니라 사실은 전 국가적으로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다들 어려운 혹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마냥 어렵다, 불편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이라고 할까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달라질 풍경들이 아마 좀 그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아마 이전과는 좀 훨씬 더 다른 모습으로 강의뿐 아니라 전반에 있어서 사회적인 변화들이 아마 모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이게 인터넷이나 또 미디어가 쌍방향으로 또 혹은 이런 방향으로 많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만 훨씬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집안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잖아요. 예전의 자료들은 주로 독서, 책들을 통해 접했습니다만 이 예전 미디어라는 유튜브라든가 어떤 미디어들이 되게 질이 많이 낮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전에는 좀 다른 전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좀 낮았다면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공적이고 또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다 이런 미디어 채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가치가 높은 것들, 또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또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곳에서의 소스나 자료들을 많이 얻기도 합니다. 관련 분야, 또 관심 분야를 습득하려 할 때, 전문 지식을 습득하려 할 때, 실제로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독성 있게 만들려 하고, 또 영상미 있게 만들어서 잘 전달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서로 배로워지고 경쟁하는 만큼이나, 접촉하고, 지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잘 선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유익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뛰어들었고 또 이 가속화될 것이다. 더 밀도 있게 가속화되어 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생산하는, 여러분 저널리즘이라는 것과 아카데미즘의 사이. 아카데미즘은 딱딱하고 전문 지식인들이잖아요. 근데 저널리즘은 미디어죠. 말 그대로 미디어를 통해서 가볍게 가공해서 아주 쉽게 접근하는 것들이었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 아카데미즘이라 말했던 이 소위 말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만이 가졌던 지식들이 이 저널리즘과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사이에 놓여 있는 단지 저널리즘이라든가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에서 떠나서 전문 지식을 녹여서 미디어와 함께 섞여서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이 섞이는 중간 형태가 가공된 전문 지식들이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 모습들이 띄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를 통해 됐습니다만 이렇게 대중화되는 형태로 이렇게 공고하게 위치를 점하는 것들은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를 더 취합하고 얻기가 좋아지는 시절이 온 거죠.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서로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서로가 정보가 교통되면서 소통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학교에 등교하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이번 학기가 안 되더라면 다음 학기는 될 것이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의 상태에 와 있다. 2020. 2020년을 지나면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들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시험들은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어렵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낸다고 쉬운 문제들을 골라서 냈습니다만,
충실하게 이해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좀 어렵고 좀 난해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신경을 써서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교양 강좌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전문 지식으로 습득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업을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삼으려면 이 강의보다는 좀 더 전문 지식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 교양 강좌에서는 이렇게 논리와 사고에서 기본적인 어떤 교양적 양식으로 논증하고 어떤 상대의 논증을 파악하는 정도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논증적으로 글을 쓰고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상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상대가 말하는 어떤 그 논증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정도만 훈련되면 그 정도로도 훌륭하게 여러분 어떤 교양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위치해 있는 것이라 보고요.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좀 더 고차원적으로 가시려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밀도 있는 강의들을 청취하시고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고 성적에 너무 연연하시지도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강의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학교 생활이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논리와 사고라는 딱딱한 강의이긴 하지만 단지 딱딱함으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는 이야기들이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있고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도 또 그 회사 가서 또 문제를 토론할 때 사건을 풀어갈 때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들 그런 기초적인 교양 양식들을 갖추는 어떤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의 대화를 듣고 그 대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상대의 논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잘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든지 상대의 의견들을 잘 청취하는 길을 가진 그것들이 훨씬 더 이 학습의 목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류론의 강조점을 두고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심리적 오류 이전에 사람과 관련된 오류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면 두 가지가 남았어요. 하나는 이제 자료적 오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어적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애매어. 우리 한국어를 쓰고 또 어떤 언어를 쓰든 간에 애매한 게 있죠. 용어적인 애매함들. 거기에서 오는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료적 오류. 실제로는 그 내용에 대한 거죠. 그 텍스트와 어떤 전달되는 그 내용 자체가 가지는 오류를 통해서 발생하는 논쟁의 오류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논리와 사고 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적 오류입니다. 그 사람의 오류와는 달리 그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오류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오류 논증을 살폈죠. 논증의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나쁜 논증 3가지가 있는데 전제가 받아들일 만하지 못할 때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쁜 논증, 잘못된 논증을 얘기하려면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전제죠. 전제가 틀렸다는 거죠. 전제가 받지 못할 전제일 때, 근거일 때 우리는 나쁜 논증이다. 또 그런 논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로는 전제와 결론이 관련이 없을 때입니다. 그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를 드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죠. 논자가 어떤 그 논증을 펴고 주장을 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놓고 사랑한다는 근거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유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전혀 관련 없는 근거를 드는 경우.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해. 또 다른 그 전제를 관련 없는 전제를 얘기하거나 결론과 상관없는 전제를 가져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건 나쁜 논증인 거죠. 우리 사오정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딴 쪽으로 새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혹은 딴 얘기들을 끄집어내는 경우죠. 전제와 결론이 관련 없는 경우. 우리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그 개그맨들 나와서 얘기할 때 웃기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을 주려고 할 때
주로 이런 언어적 유희를 사용하는데 전제와 결론이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할 때 사람들은 웃죠. 무슨 관련이야 도대체. 그러면서 웃는데 사실은 오류죠. 오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제가 결론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약할 때, 주장에 대한 근거가 약할 때죠. 당신은 나랑 결혼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그 결혼해야 되는 이유를 들었는데 근거가 되게 약하면 어떡합니까? 딱지 맞죠?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는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행복하게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 때문에, 뭐 이런 논쟁이 있겠죠. 근거를 쭉 들어서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근거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설득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근데 그 근거 없이 약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피면 허무맹랑하다고 답변이 돌아올 수 있겠죠. 자료적 오류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자료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한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어진 자료를 과대평가하는 경우에서 빚어지기도 하고, 이것도 자료적 오류입니다. 자료를 너무 이렇게 크게 또 확대해서 평가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료를 과소평가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심리적 오류와 달리 순수하게 지적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심리적인 것들이 훨씬 더 강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 앞서 살폈던 3시간 동안 많이 살폈죠. 사실 그것이 사실 결정적인 사람들이 기울이는 것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 있죠. 로고스와 파토스와 그리고 에토스가 있다면 어지적인 에토스와 그리고 파토스, 감정적인 것과 그리고 로고스라 말하는 이성적인 것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기보다 사람들은 이 파토스 심리적인 것들이 훨씬 많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앞서 우리 얘기했던 사람의 호소하는 것이라든가 심리적 오류가 훨씬 더 영향이 커요. 지적인 오류 있죠. 우리 지적인 오류들보다 사실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울어집니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얘기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신뢰가 가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니까, 그 사람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 사람 되게 단정하니까, 느낌이 좋으니까, 이런 어떤 심리적인 마음의 감정에 건강한 것에 훨씬 더 끌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 지적인 오류는, 이 자료적 오류라는 것은 이런 어떤 감성적이고 어떤 심리적 오류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자료적이고 텍스트에 기반한 어떤 지적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적어도 감성에 끌릴 수는 있죠. 물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성적인 사람 되기보다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겠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되겠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자료적 오류 정도는 꼭 빠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양인으로서의 지적인 부분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반화. 지식의 본질은 일반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은 뜨겁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얼음은 차갑다는 지식은 일반화를 통해 습득되는 겁니다. 모든 불들 있죠. 모든 불들은 그러니까 경험상으로 많은 어떤 불은 뜨겁다는 말은 질지처럼 마치 받아들여지잖아요. 차가운 얼음처럼 차가운 불이 있나요? 일반화는요, 이렇게 생활에서 흔하게 받아들여지는 일상적 일반화로부터 과학적 일반화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란 말이고 우주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대입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것이 보통이라는 말이고 일반이라는 말이죠. 일반 명사, 보통 명사, 보편 타당한 얘기할 때 모든 곳에서 가능한 이 보편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우주적인 뜻이고 보편적인 뜻이고 또 일반적인이라는 표현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대학 때 많이 대학이 아닌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의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과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반 상식입니다. 일반 상식. 일반 상식이 있는데 그것이 일반에 대한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만한 상식에 대한 내용들이죠. 거기는 광범위한 내용들이 역사부터 시작해서 과학, 뭐 다양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본 교양인으로서 가져야 될 보편 타당한 상식을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회사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를 친구들이 많이 했습니다. 일반이라는 표현이 이제 어떤 일반에 이르기 위해서 특수한 것들이 모여져서 일반화에 이르는 거죠. 불이 뜨겁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의 불의 어떤 가진 특성들을 살폈을 때 불은 결국 그러니까 화상을 입히고 뜨겁게 하는 것이 성질이 가졌다는 것을 통해서 불은 뜨겁다라는 일반화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화 없이는 사실 지식도 없고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화입니다. 그 일반화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화하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이 일반화가 성급하게 이루어질 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뭐냐면 대체로 모든 관련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이것 모든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보편 타당하게 인정할 만한 내용으로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것, 일반화 하는 것은 학술적이고 학문적으로 또 사회생활에서 통념상으로 되게 중요한 작업 과정이긴 한데, 여러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이렇다고 단정할 때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급하게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려 할 때 발생하는 오류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한된 몇몇 점검안을 가지고 귀납적 일반화로 직행하게 될 때 발생하는 오류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납적 일반화는 그런 겁니다. 모든 A는 B다. 선언해버리는 거죠. 모든 A는 B다. 하나의 표본을 중심으로 표본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논증인 거죠. 성급한 일반화는 우리가 친구랑 싸움할 때도 많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를 보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죠. 한번 예들을 한번 볼까요? A는 P다. B도 P다. C도 P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P다. 추론할 때 세 가지 내용을 가져왔죠. 이렇게 전제를 A도 P고 B도 P고 C도 P인데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P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쳐요. 이것이 바로 성급한 일반화인데 소수의 특성을 가지고 전체 특성으로 추정하는 것. 성급한 일반화 하는 거죠. 여러분 20학번 울대생이 복권을 사서 1정에 당첨되었습니다. 20학번 울대생이 복권을 사면 1정에 당첨될 수 있다. 이거 명백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죠. 한 사람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 전체를 일반화하는 경우인 거죠. 황당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황당하다 느끼잖아요. 아주 성급하고 황당한 일반화를 한 거죠. 지난번 다툼에서 저 친구가 먼저 주먹질을 했지. 분명히 이번에도 저 친구가 먼저 때렸을 거야. 지난번에 그 친구가 싸움을 할 때 먼저 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싸움이 났는데 분명히 이번에도 그렇게 저 친구가 먼저 때렸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한 번에 어떤 경험,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친구는 무조건 먼저 나쁜 짓을 하는, 싸움을 걸고 주먹질하는 친구다라고 일반화시켜버린 거죠. 너는 그런 인간이지라고 하는 걸 선입견을 가지는 거죠. 그 친구와 시간 약속을 할 필요 없어. 지난번에도 시간 약속을 어긴 걸 마찬가지죠.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어제 경제학자가 TV 방송에서 어떤 질문에 답하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바보처럼 보였다. 그는 말하자면 이라며 중얼거렸고 질문을 직접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모든 경제학자들은 바보임에 틀림없다. TV에 나온 경제학자가 토론할 때 토론을 잘 못한 것 같아요.
TV 나오면 갑자기 까매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큰 무대나 가면, 당황합니다. 몇천 명 모이는 곳에 한번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요. 이렇게, 조명이 비치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하죠. 여러분, TV 토론이나 실제로 큰 매스미디어에 나갔을 때, 나갔을 때 당황할 수 있죠. 경제학자라도 사람들과의 토론에 대해 익숙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당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려움을 겪죠. 말하자면 더듬었다 쳐요. 그 경제학자를 보고 모든 경제학자들은 바보일 거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의 오류죠. 어떤 목사님이 울산 바보 사거리를 지나는 대학생 10명에게 교회를 다니는지 물었습니다. 10명 중 9명이 교회 나간다고 대답했어요. 따라서 울산 대학생은 대부분 교회 출석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도 성급한 일반화죠. 단지 10명에게 설문했을 뿐이고 조사했을 뿐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울산 대학생들은 대부분 교회 나갈 거다라고 판단한다면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미국인이 주전 해변에서 물놀이 하던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틀림없이 미국인들은 용감하고 착한 것이 분명하다. 너무 건너뛰었죠. 오버했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이런 주장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일반화해서 상대를 정죄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많이 해요.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너는 그렇다는 그 뉘앙스를 주는 부분으로 싸우기도 하죠. 이 성급한 일반화는 좋은 논증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근시안적 귀납의 오류입니다. 근시안적. 말 그대로 이렇게 사실 외면의 오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미 알려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거나 또 망각해서 일어나는 오류가 또 근시안적 귀납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능한 여러 자료를 폭넓게 조사하지 않은 채 근시안적 안목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 범하게 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적 오류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광범위한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특히 귀납적 논증에서는 이 자료들의 참조가 되게 중요하죠. 그 표본을 조사함에 있어서 일부가 아니라 되게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논증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논증들은 사실은 그 연역적인 논증입니다. 귀납적 논증을 하려면 많은 자료들이 수집되어야 돼요. 그리고 수집된다 하더라도 진리 논증을 하기엔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연성을 논할 수 있고 가능성을 말할 수 있지만 현대 과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장을 하더라도 그 과학이 언제든지 깨어지기도 하죠. 그 논증이. 그 주장이 깨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다른 논증이 나와서 그 논증을 무력화시킬 때. 그 과학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발전해 가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가능성이고 논증이고 가능성이지 참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죠. 진리에 근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명백한 일반화가 일어나기는 좀 어렵죠. 사실, 진리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되는 논증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연역 논증입니다. 3단 논법적인 내용들을 충실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그 전반기 강의에서 초반부에 그런 논증들을 했는데요. 시간이 되면 더 이렇게 나중에 후에라도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이렇게 연역 논증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실은 그 단순하고도 쉬운 것을 잘 몰라서 귀납적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료의 싸움들에 있죠. 훨씬 더 일반화되고 명징한 것들을 가지고 논증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 시대에는 훨씬 과학적인 접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철학이나 어떤 우리가 그 이전에 했던 논증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학적 논증만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귀납적 논증들이고 완전한 진리보다는 개연성, 가능성 이런 것들 훨씬 높죠.
어쨌든 이런 어떤 귀납의 어떤 방식으로 과학적 논증을 하려면 광범위한 지식들을 탐독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은 그렇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그 사람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고 일부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 10대 초의 여러분과 20대를 당한 대학생들 여러분이 같습니까? 중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가 나를 바라보고 판단했던 그 친구가 대학생이 된 여러분과 그 당시 친구가 평가했던 여러분과 똑같습니까? 여러분은 훨씬 성장하셨죠. 변했을 겁니다. 1년 전에 나를 보았던 여자친구가 나를 판단했던데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와 동일한,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나를 판단했던 것과 동일한 인물입니까? 동일한 인물은 맞지만 똑같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죠. 여러분 발전했을 겁니다. 변했을 겁니다. 더 나아졌을 것입니다. 더 진보했거나 더 퇴보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잠정적인 존재, 현재로 여러분을 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가능성을 가졌죠. 여러분은 더 나은 방식으로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발전하고 변화되어 가죠. 현재로 여러분 선제를 판단한다면 아마 그 어리석은 그 판단일 거라고 여러분도 대답할 거예요. 현재의 나와 20대 초반의 여러분과 또 이후에 여러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태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한 어떤 평면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는 점. 과학적 논증은 여러분 CT만 가지고 MRI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바라본 것과 비교할 수 없죠. PET-CT를 찍어서 몸 전체를 관찰하는 것과 단층 촬영인 CT 촬영과는 차이가 크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평가는 그 심리적인 것과 또 정황적인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적인 것과 그 사람의 어떤 학업적인 것과 이 자료적인 모든 텍스트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어렵죠.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판단해 버리려고 하죠.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이렇다 하면 평가하죠. 여러분 회사에 들어갈 때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이 그 토익 시험만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대단히 기분이 나쁘겠죠. 나를 어떻게 점수로 가지고 평가합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 여러분 뭐 수능 볼 때 수능 점수만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다 평가하는 건 맞습니까? 수학 능력을 평가할 때 그것으로 평가되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너무 평면적인 거죠. 좀 더 이렇게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입체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되시게 됩니다. 근시안적 기납의 오류가 그런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잘못된 유비 치료의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은 모두 이례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접하는 경험들은 하나하나 모두 특수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분 만나는 것들이 한순간순간 되게 다양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까? 비슷한 일을 경험하더라도 똑같지는 않죠.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 학교에 매일 등교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학교 열심히 다녔죠. 매일 등교하더라도 하루하루가 달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이례적 사건들과 특수한 일들 속에서 공통의 것을 찾아서 일반화한다. 그래서 나는 등교한다라고 말하죠. 고등학생들은 다 학교에 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사한 사건들이나 대상, 일들의 특징이나 속성을 공유할 것으로 추리하는데 이를 우리는 유비추리라고 부릅니다. 어떤 유비추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비교되는 대상들의 속성들이 본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유비, 비유라고 표현하죠. 비유, 거꾸로 하면 유비인데 비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잘못 들어서 논증을 할 때 예를 들 때 그 유비 추리가 서로 이렇게 맞지 않은 잘못된 유비를 썼을 때, 잘못된 예를 들어서 근거를 들 때 범하는 오류가 유비 추리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계가 빨리 간다고 좋은 시계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남보다 부지런히 한 발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떻습니까? 그 시계가 빨리 가면 고장난 시계죠. 잘못된 거잖아요. 시계가 빨리 간다고 좋은 시계가 아닌다는 건 맞죠. 맞는데 이것을 들어서 뭘 주장하고자 했냐면 마찬가지로 남보다 부지런히 한 발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계가 빨리 가는 고장난 시계가 좋은 시계가 아닌 것처럼 남보다 부지런히 한 발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유비추리의 오류죠. 비유가 온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한 발 앞서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근거를 들은 데 있어서 시계를 예를 들었는데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위의 논정은 시계와 사람이 유사점이 있다고 보고 시계가 빨리 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부지런하게 한 발 앞서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비추리 오류인데요. 사람과 시계의 본질은 동일점보다 사실은 상이점이 많죠. 다른 게 훨씬 많죠. 이처럼 양자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전개되는 것이 바로 유비추리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토박사의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앞에서 발생한 일들과 독립되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확률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발생한 오류인데요.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동전 던져서 딱 했는데 뒤집어서 보면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각각 50%란 말이에요. 근데 10번을 던졌는데 모두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11번째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는데 쉬운데 이런 추리가 바로 토박사율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죠. 10번째 여러분 그 앞면이 나왔다 하더라도 11번째 던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 역시도 2분의 1이죠. 근데 10번이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류, 토박사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앞면이나 뒷면이나 나올 확률은 각각 2분의 1인데 착각을 하는 거죠. 토박사의 오류인데요.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도 자료적 오류입니다.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는 결론이 반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받아들이거나 결론이 증명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는 오류입니다. 단지 반대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가 여전히 참일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명제가 아직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았다면 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죠. 지금 확신할 수 없는 사실은 참이나 거짓으로 주장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무지는 의심이 있는 명제에 대해 참이나 거짓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판단을 중지시키는 것인데 무지에 호소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주장할 때 모르는 것에 근거해서 호소하는 것. 이게 자료적 오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아무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일이 없다. 따라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 없잖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을 한번 봤냐? 어떻게 증명하냐? 말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죠. 이건 무지의 호소입니다. 오류인 거죠. 반대는 뭐냐? 신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역시도 무지의 호소한 오류입니다. 신을 없다고 증명해봐. 증명할 수 없죠. 신이 없다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앞서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신의 존재를 증명해봐. 증명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한 것도 무지에 대한 논쟁이죠. 신을 증명할 눈앞에 드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지의 논쟁이고 오류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이 존재하는데 당신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봐. 그 상대의 무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죠. 칸트는 비트겐슈타인처럼 가로치기를 앞서서 한 사람인데요. 신이 존재한다고도 말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신은 도덕적인 우리가 행위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칸트는 도덕 철학자입니다만 이게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선하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도덕적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제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보죠. 도덕적으로 행위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살면 손해를 당하잖아요.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줍니까? 이 땅에서 누구도 보고전해 주지 못하죠. 이 도덕적 판단자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신의 존재를 요청합니다. 요청적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이 존재한다고도 불가지론이죠.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다.
다만 신은 요청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심판자, 판단자가 있지 않으면 불의한 땅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의 존재를 요청하는 모습이죠. 신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이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 다 무지에 대한 논쟁이죠. 그걸 피해가는 방식이 불가지론적 입장으로 칸트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가로치기 하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연의 오류가 있습니다. 우연의 오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 반대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나 규칙을 그것이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시켜 범하게 되는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이 물리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러나 이 원칙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구의 해면에 가해지는 대기 압력 상태에서만 그렇지 높은 산에서는 달라지죠. 그럼에도 높은 산에서 100도까지 가열하기 전에 끓는다고 그 액체가 물이라 아니라고 할 경우 우연의 오류를 범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행 겨울철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래에서 고도가 낮은 곳에서 불을 피우면 잘 붙습니다. 보통 이제 기름으로도 얼마든지 가스로도 불을 잘 피울 수 있죠. 근데 보통 가스를 가지고 고도 1000m 넘어가는 또 바람 부는 겨울철에 산 위에서 올라가서 켜려 보십시오. 잘 켜지지 않습니다. 고도가 다른 거죠. 근데 우연의 오류라는 것은 성급한 일반의 오류와 반대로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나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대입하는 경우로 바로 우연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료적 오류 가운데 하나는 원칙 혼동의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에게 무기를 맡겼는데 그때는 정신이 말짱했다. 후에 맡긴 무기를 찾으러 왔을 때 보니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무기를 돌려주어야 하는가, 돌려주지 않아야 하는가.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친구가 찾아와서 무기를 나한테 맡겼어요. 날카로운 칼과 무기를 맡겼는데 그때는 정신이 말짱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시 무기를 찾으러 돌아왔을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가 막 정신이 막 미친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 그 위험한 무기를 돌려줘야 합니까? 이 친구가 자신을 자해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또 가해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이 어떤 원칙을 세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친구가 칼을 돌려줘야, 내게 맡겼으니까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그 원칙에 따라서 그 친구가 맡겼으면 내어줘야 될 거야. 근데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 친구가 상황이 심각해요. 자해하거나 가해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했을 때 다른 원칙을 가진 친구라면 내어주지 않겠죠. 그 원칙이 혼동되는 거죠.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어떤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원칙이 적용 가능할 때 원칙의 선택에 따라 행위도 달라지고 행위에 대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맡긴 물건을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과 제정신이 아닌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을 주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충돌 가운데서 어떤 원칙이 적합한 것인가, 이런 원칙의 혼동들이 사실 있잖아요. 주어진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적절한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원칙을 모두 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상위 원칙과 하위 원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어렵습니다. 인간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친구가 정신이 나가서 왔는데 그 친구가 어떤 상태로 어떤 그 무기를 돌려줬을 때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도 판단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인간이 가진 인식의 지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칸트가 신의 존재 유무를 잘 모르겠다고 불가지론으로 가로치기 할 때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도 인간 지식의 한계죠.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원칙은 행위자의 세계관, 인생관, 종교, 가치, 이념과 지적 수준, 취미와 성격에 따라서 형성되기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난해한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칸트가 하던 예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호소하면서 숨겨달라는 여인을 집에 뒤에 숨겼습니다. 여자가 찾아와서, 한 여인이 찾아와서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고, 나를 죽이려 한다고 숨겨달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집 뒤에 숨겼습니다. 뒤쫓아온 험악하게 생긴 남성이 손에 피 묻은 칼을 들고 여자를 보지 못했냐고 묻습니다. 이럴 때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보지 못해도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그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살려주기 위해서, 그 친구를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여인이 그 찾아온, 그 험악하게 생겼지만 그 사람이 찾아온 그 사람이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고, 사실은 그 여인이 자신의 자녀와 가족을 살아야 하는 여인이라면 우리 모르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숨겨왔는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지적 오류가 있죠. 어떻게 원칙을 따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오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의도 확대 오류가 있습니다. 의도된 행위는 인과 계열의 어느 단계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의도를 확대해서 뻥튀기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죠. 하나의 의도를 확 띄어 올려서 상대를 공격할 때 많이 쓰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친구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그 의도를 확대해버려서, 오류를 범하는 게 되는 거죠. 너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한다. 그런데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너가 폐암에 걸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친구가 담배 한 대를 딱 태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야, 담배는 몸에 안 좋고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잖아. 너가 정말 폐암을 정말 원한다는 것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확대한 거죠. 의도를 확대한 거죠. 친구가 잘못해서 그 휴지를 하나 버렸습니다. 너는 이 도시를 해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 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대하는 거죠. 과장된 거죠. 뻥튀기 하는 경우고, 우리 오버한다 그러죠. 오버하는 거. 오버한다 이 말이 의도 확대한다, 의도 확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버하네.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의도 확대 오류를 범하고 있네. 이 말과 같은 표현이겠습니다. 너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게임하고 놀고 있는 거야? 공부를 그렇게 등한시하면 대학도 못 가고 성공은커녕 가난하고 고생하면 인생을 살아가야 돼. 내가 그런 인생을 선택하는 것을 엄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들이 공부하다가 피곤해서 게임 한 판 했어요. 아니, 한 두세 판 했다 쳐요. 게임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보다 못해서, 야, 너 정말 게임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노는 거냐? 하루 종일이란 말에 아들은 뻑가죠. 화가 나죠. 기분은 굉장히 나쁘죠. 공부하다가 딱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한번 마음 푸는데 엄마가 확대해서 너 하루 종일 게임하고 노냐. 너도 확대를 한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너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대학도 못 가고 너 못 살게 되고 인생은 장가도 가기 힘들게 되고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인생을 살고 싶니? 너 끝장난 거야. 너 마치 끝장난 사람처럼 이렇게 오버하는 경우죠. 아들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돌죠. 빡가죠. 화내죠. 엄마 도대체 왜 그러냐고. 더 반항심을 가지게 되죠. 의도를 확대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오류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원인 오판의 오류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의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오인하는 오류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선후관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선후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까마귀가 날면 항상 배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원인 오판이죠. 항상 원인과 결과가 인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검은 고양이가 내 앞을 가로질러 갔다. 5분 후에 나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것은 그 고양이 때문이다. 원인 오판이죠. 원인이 엉뚱한 데 쳤죠. 앞서 일어났다고 인과적인 관계가 항상 물리적으로 동반되어 온다는 보장이 없죠. 내가 방에서 넘어졌어. 근데 앞서 아내가 잔소리했단 말이에요.
내가 방에서 넘어진 것은 여보가 잔소리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원인오판인 거죠. 엄마가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난 다음에 시험을 못 봤습니다.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못 본 원인을 엄마에게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시험을 잘 봤을 건데 시험 망쳐서 망했어. 이거 엄마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원인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원인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뒤집어 씌우지 마라 할 때 이 원인을 갖다가 다른 데 뒤집어 씌우는 방식이죠. 우리는 항상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되겠죠. 시험 같은 경우는 결과는 뭐 시험에 난해도에 있는 거거나 아니면 또 이제 열심히 안 했거나 그런 원인들은 정당한 원인들을 찾아야지 원인 오판에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인사상하듯이 무슨 원인을 찾아서 누군가를 비난해야 속이 풀리죠. 누구 때문이야? 탓한다 그러는데 탓하면 마음이 좀 수그러들고 가라앉을 것 같아서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만 원인 오판의 오류를 범하면 친구가 멀어지고 엄마 사이 틀어지고 연인 사이 깨어집니다. 절대 원인 오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가 있습니다. 성결 문제 오류는 결론에서 주장하는 바를 전제로 제시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사람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따라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한 오류는 결론에서 증명하려는 주장이 마치 이미 참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달리 말해서 증명이 필요한 결론을 전제에 사용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좋은 차 탄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황당한 거죠.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인데요. 이러한 오류의 형태는 세 가지인데 핵심 전제가 생략되거나 이념 동의어 사용하거나 순환 논정일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발생학적 오류는 앞서 좀 살폈던 것이죠.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기원, 그 사물의 속성으로 잘못 추리한 오류인데 어떤 사람, 사상, 관행, 제도 등의 원천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국가대표 선수여서 그 아들도 운동을 잘할 것이다. 분석 철학은 영미 제국주의 철학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적 사상에 물들기 원하지 않는 한 분석 철학을 배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발생학적 오류라고 할 수 있죠. 영국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영미 제국주의 철학이잖아.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학적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한나라가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한사군을 배치해서 고조선이 통치했다고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매국상을 가진 어떤 사람이 말한다. 한국사에 정통한 역사학자는 한사군의 설정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일본이 조작한 역사로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사기에도 한나라가 고조선을 지배했다는 기록이 없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기에 고조선을 지배했다는 기록이 없고 일제가 조작한 역사이므로 한사군이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지배했다는 주장은 거짓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도 발생학적 오류가 있는데요. 다음 것도 같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과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을 맺은 최초의 대통령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없다. 이것 전부 다 원천이 잘못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성의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의 부분들을 가지고 속성을 그 대상 자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인데요. 인류 성악가들만 합창단을 구성하면 아주 훌륭한 성악가들로만 합창단을 구성하면 인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인 거죠. 펠레, 마라도나, 차범근,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 루니, 호나우두, 케인, 손흥민, 마테우스로 축구팀을 꾸리면 최고의 팀이 될 것이다. 개인과 팀을 혼동한 거죠. 합성해버린 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개인을 전체로 일반화하는 오류.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개인들로 뛰어나죠. 펠레도 뛰어나고 마라도도 뛰어나고 손흥민도 뛰어나죠. 그 속성을 함께 묶으면 그 전체도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성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철수의 밭에서 자라는 콩, 오이, 시금치, 무나, 배추 등의 채소들은 맛이 좋습니다. 따라서 철수가 이들을 모두 섞는다면 역시 맛이 좋을 것이다. 맛을 버릴 수도 있죠. 항상 이렇게 합성하면 다 좋을 것이라고 하나하나 개별차가 좋으니까 전체가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의 모든 부서는 개별 단위로 효율적으로 작업한다. 따라서 모든 부서가 효율적으로 작업한다.
그 모든 부서는 개별적 단위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부서가 효율적으로 작업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 이게 바로 합성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합성과 반대로 분할의 오류도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 대상의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어떤 요리가 맛있다고 해서 그 요리를 이루고 있는 재료가 다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요리는 되게 어떤, 이렇게. 말 그대로 요리는 다양한 것들을 함께 뭉쳐서 그 맛을 내는 거죠. 무슨 요리하면 그 요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있잖아요. 그럼 심지어는 어떤 양념 불고기가 하면 고기 덩어리만 따로 내놓으면 고기 덩어리, 이 불의 맛도 입혀야 되고요. 양념도 입혀야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 덩어리도 전체가 조합된 것이 맛이기 때문에 이 조합의 예술이 맛있기 때문에 개별체도 다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간장만 따로 들이마시면 맛있을까요? 생고기만 가져와서 씹으면 맛있을까요? 착각인 거죠. 국내 최고 기업이라고 해서 직원들 모두가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요. 이 분할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있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미남이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발가락도 잘생겼다. 오류를 범하고 있죠. 분할의 오류. 서울 시민의 독거 노인을 위해 어제 1억 원을 기부했다. 종인이는 서울 시민이다. 따라서 종인도 어제 1억 원을 기부했다. 네, 이것도 잘못이죠. 삼성은 효율적인 회사다. 따라서 삼성의 마케팅 팀장인 이종인은 효율적인 삼성 직원이다. 이것도 분할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숨긴 증거의 오류가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논증은 좋은 추론과 실제적인 전제가 있는 귀납득 논증이죠. 실제적인 전제 조건은 전제가 중요한 증거를 무시하지 않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숨긴 증거의 오류는 의도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생략하거나 시간의 경과와 함께 발생한 중요한 사건들을 숨길 때 발생하게 되는데 아마도 가장 흔한 숨김의 증거의 오류는 광고를 기반으로 한 추론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거의 모든 광고는 오타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모든 광고는 광고된 제품의 특정 부정적인 특징들을 언급하지 않고 좋은 점만 언급하고 있죠. 숨긴 증거.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약을 선전할 때 부작용을 선전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뒤에 오죠. 보험회사 광고 TV에 보면 열심히 효과적인 얼마나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막 설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조건, 마지막에 잠깐 자막이나 아니면 그 조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것들과 또 손해가 될 만한 것들, 위협들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잠깐 언급하죠. 어떤 광고가 부작용에 대해서 광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숨긴 증거의 오류가 있는 거죠. 숨긴 증거는 전제가 은폐시키고 결론만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차는 중고 자동차이지만 가성비가 좋아. 가치가 큽니다. 깨끗하고 주행거리가 짧아 최고입니다. 말하십니다만 숨긴 증거. 만약 이것을 요즘에는 숨기면 불법이 되죠. 작년 여름에 숨을 대었던 사실을 제외해버리면 안 되죠. 잘못된 이분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분법은 논증의 두 개의 선택을 제시하고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오류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라는 주장은 거짓 이분법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설득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사용되고 중립적인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죠. A와 B 외에도 다른 선택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A와 B만 제시하는 거죠. 처음부터 두 개만 제시해서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거나 나빠질 것이다. 답보된 상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에게 가장 좋은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고 싶다. 그것은 홀마크 카드 또는 쓰레기다. 따라서 친구에게 홀마크 카드를 보내야 한다. 다른 거 보내면 안 됩니까? 생일에? 제3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녀는 이번 주에 나와 결혼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을 결정했다. 그녀는 이번 주에 나와 결혼한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법적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어서 자료적 오류는 한 번 더 살피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10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